돌아가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으세요. 알았죠? 내가 전국에 이제 전국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는 거잖아. 처음으로. 예. 처음이에요? 고등학교 그 산모는 그거였잖아. 중학교도 했잖아. 한번 봐봅시다. 자,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죠? 자, 이때 생물이 이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생물의 형태나 생활 방식에 이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줬는 걸 한번 봐봅시다. 자, 빛은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자, 숲의 위쪽에는 자, 빛이 더 강하겠죠. 이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 양지식물이 자라고, 숲의 아래쪽에는 이제 숲에 가로막혀서 좀 빛이 약해지니까 그림자 같은 게 생기니까 이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 음지식물이 자란다. 자,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은 자, 잎이 두껍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은 잎이 얇고 넓어서 자, 넓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얇고 넓어가지고 최대한 광합성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강한 빛을 받는 잎들은 울타리 조직, 여기를 표피 조직이라고, 여기를 울타리 조직이라고, 여기를 해면 조직이라고, 여기를 또 표피 조직이라는데,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잎이 두꺼워. 그래서 빛을 많이 받으니까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울타리가 쳐져 있단 말이야. 약한 부분은 자, 울타리 조직은 덜 발달했어요. 대신에 이게 넓적해갖고 옆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빛이 셀 때는 깊이 빛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두껍고, 빛이 약할 때는 얇은 대신에 넓게 해놨다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자, 빛의 파장과 생물. 자, 빛의 파장은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 자, 빛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상의 생물들은 그냥 빛이 다 고르게 들어오는데, 자, 바다 같은 경우는 빛이 깊이에 따라가서 통과할 수 있는 투과도가 다 달라. 자, 여기 얕은 바다 같은 경우는 빛의 파장이 긴 것들. 자, 왜냐면 빛은 파장이란 것은, 선생님 그때 뭐라 했어? 파장이란 것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 에너지가 큰 빛이라 했어. 파장이 짧을수록. 왜냐? 너희가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런 파장이 있고 뭔가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게 있다면 에너지가 센 거는 이렇게 진동을 같은 시간에 많이 한 게 에너지가 센 빛이랬어. 자, 그러면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 됐는데, 파장이 짧은 것은 자,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저기 보라색 쪽으로 가까울수록, 이 청색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고, 꽤 자외선은 차단한다고. 자외선은 보라색에 가까운 것은 에너지가 세니까 우리 피부를 상하게 하니까 적외선은 일부러 치료하려고 적외선 온열 치료 이런 거 한다고. 자, 파장이 긴 빛은 에너지는 낮고 자, 우리 근육 같은 거 이완시켜 주니까 쓴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건 파장이 짧은 빛들, 청색광에 해당하고, 자, 얕게 들어가는 거는 적색광에 해당한다. 알았습니까? 그 중간쯤에 들어간 거는 중간 파장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도달하는 빛의 양에 따라서 자, 여기 이런 서식하는 조류들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자, 여기 적색광이 주로 도달하는 요 부분은 녹조류, 해조류 중에서 녹조류가 발달해 있다. 자, 녹조류가 발달했다. 녹조류는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뭐는 녹색빛을 뭐 한다는 거야? 우리 눈에 녹색으로 뭐가 보인다는 건 뭐야?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은 그 빛은 반사하고 다른 빛은 다 흡수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얘가 빨간 빛이 도달하기 때문에 빨간색 빛은 흡수하고, 자, 녹색 빛은 햇볕 중에서 빨, 초, 파, 자, 빨초파 이런 게 햇볕에 자, 백색광의 구성, RGB라고 알지? RGB. 백색광의 구성인데, 여긴 주로 레드가 들어오니까 레드는 흡수하고 요런 쪽은 다 반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알겠어? 반사하는 빛이 주로 안 쓰는 빛이라는 거야. 반사하는 빛. 어떤 생물이 그 색깔로 보인다는 거는 그 파장의 빛은 안 쓰고 내보낸다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렇다음에 여기 홍조류는 자, 청색광이 주로 조달하니까 요 파란색 빛은 써야 돼. 써야 되고 요런 것들은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내보내니까 자, 빨간색으로 보낸다는 거. 알았어? 그래갖고 암기법까지 옆에 귀엽게 나왔어. 자, 적색광을 쓰는 거는 정록색맥. 정록색맥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청티몽팀. 이게 가운데 갈조류는 중간쯤에 중간 파장 황색광을 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정록색맥. 자, 적색광 쓰는 거는 녹조류고 청티몽팀. 자, 청색광 쓰는 거는 홍조류다. 가운데 갈조류는 황색광 쓴다. 뭔가 그래도 좀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일조시간과 생물. 자, 일조시간은 동물의 생식이나 행동,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 자, 꾀꼬리나 종달새는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에는 자, 일조시간이라는 것은 동물의 생식이나 행동,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 꾀꼬리나 종달새는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성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야. 햇빛이 떠있는 시간이. 그래서 봄에 번식하고 송어나 노루는 가을에 번식한다. 번식철이 다 다르는 거죠. 어느 철에 번식이 많아서 뭐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일조시간이 동물의 성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줘가지고 번식이 많이 되는 계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온대 지역의 곤충은 늦여름과 가을에 일조시간이 짧아지면 이 곤충들은 겨울잠을 자고 늦여름과 가을에 자도 활동을 안 하는 거를 다 동면이라고 해. 겨울잠이라고 하고 자, 이른 봄에 일조시간이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을 한다. 자, 곤충은 그렇고 자, 이런 것도 그냥 뭐 쓰라고는 안 나오고 1, 2, 3 이렇게 해갖고 뭐 맞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했어. 자, 붓꽃은 여름에 볼 수 있는 꽃인데 어디 사진이 없네. 자, 붓 모양으로 피는 꽃인데 자, 요런 거는 일조시간. 자, 일조시간하고 생물하고 관계 있는 거 뭐 내용이 다른 거 고르셔 하면 다 이런 거. 붓꽃은 봄 초여름에 피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꽃이 핀다. 자, 일조시간과 식물의 개화. 자, 장일식물은 아까 말했다시피 붓꽃 같은 것들. 자,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자, 이런 때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이고 단일식물은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이다. 코스모스나 국화나 나팔꽃 같은 것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너희들 볼 때 뭐 국화,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인지 알 거야. 붓꽃, 시금치 이런 것들 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자, 온도는 자, 물질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므로 자, 생물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개구리, 곰, 다람쥐, 박쥐 이런 것들은 겨울잠을 잔다. 겨울이 오면. 근데 둘이 자는 이유가 달라. 변온동물인 파충류 개구리는 양서류 개구리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체온이 낮아지니까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땅속에 들어가서 자는데 자, 곰은 변온동물 아니고 정온동물인데 곰은 자, 먹이가 부족하니까 겨울에는 이때는 활동 안 하고 겨울잠을 잔다는 거예요. 둘이 이유는 달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온도에 동물이 적응한 결과죠. 겨울잠이란 것도. 자,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자, 온도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한다. 철새의 이동도 온도에 따른 것이다. 자, 나마쿠와 카멜레온은 이렇게 뭔가 이게 카멜레온인데 이 카멜레온은 원래 색깔이 변하는 건데 얘들은 온도가 높을 때는 밝아져. 밝으면 빛을 많이 반사하지. 반사해서 자,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어두워져서 빛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얘가 자기 체온을 높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은 자, 얘들이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깃털이나 털, 보온 장치가 잘 발달해 있고 피하 지방도 두껍고 그래서 자, 몸에서 열이 방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자,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 자,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다. 그래서 열 방출을 막는다. 자, 몸집이 크다. 이거는 뭐예요? 표면적. 몸집이 작다. 이건 표면적이 어쩌다는 거야. 표면적이 자,
몸집이 자 이런 거 이거를 4조각으로 쪼개 봅시다. 자 이거를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봐. 이거 그래갖고 이거 쪼개면 8조각이 되겠죠. 표면적이 얘는 뭐 여기 하나 1cm라고 얘 1cm라 하자. 표면적이 얼마예요 얘는 그러면? 자, 이런 면 하나의 넓이는 2는 4여갖고 면이 8개지. 6개지. 6개. 말 잘못했어. 6개. 그래서 4, 6에 24죠 표면적.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일자리가 6개 6, 8에 48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작아진다는 거는 부피가 작아진다는 거는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야. 표면적이 커진다는 거야. 표면적이 커진다는 거는 주위 환경하고 닿는 면적이 표면의 면적이 많아진다는 거는 주위 환경하고 닿는 면적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네가 설탕을 그냥 덩어리째 각설탕채 물에다 넣어 놓은 것보다 가루 설탕을 그냥 가만히 넣어 놓으면 더 빨리 용해가 돼. 왜? 물과 닿는 면적,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야. 동물 같은 경우는 자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표면적이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 그래서 주위 환경하고 주위 온도하고 닿는 면적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열 방출이 더 작아지는 거고, 이렇게 자기 몸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거는 표면적이 같은 부피일 때 표면적이 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위 환경과 닿는 면적이 많아져서 열을 방출하는 게 효율이 더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단 부위가 크다는 거는 자 이런 부분에서 열을 잘 뺏긴다는 거죠. 알죠? 귀 같은 데가 열려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커있으면 열이 잘 방출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같은 영운대 사는 환경에 따라서 몸집이나 말단 부위가 발달한 정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 적응을 했다. 환경에 온도의 식물은 어떻게 적응했느냐. 자 툰드라는 저온의 기후대예요. 극지방 쪽에 있는 이런 쪽에 사는 털송이 풀은 식물인데 지가 털을 갖고 있어. 그래서 식물의 체온이 낮아지는 걸 막고 자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지만 자 상록수는 자 얘는 체온 유지를 해야 돼.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자 기온이 낮아졌을 때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난다. 자 이거 잎 보면 되게 두껍잖아요. 자 그런 이유는 얘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환경의 요소 중으로 자 우리가 빛, 그 다음에 빛의 파장, 일조시간, 온도 받고 이제 물과 생물. 자 어떻게 생물이 물이라는 환경에 적응했는가. 자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제일 많으면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생물은 체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했다. 자 동물,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의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적응했다는 건데 자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육상 동물들은 자 공충 같은 경우는 키틴질로 몸 표면을 덮었어. 그래갖고 이 키틴질 밖에 큐티클청이라고 이 식물도 갖고 있는 요 층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 코팅돼 있는 것 같이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는 거야. 곤충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너희들 이런 거 봐보면 약간 반질반질하면서 그렇잖아. 자 이런 것들이 다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거고, 도마뱀 같은 것도 이렇게 비늘로 덮여 있는 거 다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알 같은 것들이 자 수분이 속에 촉촉히 있어야지 그 알 생명이 부화할 수 있으니까 알도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다. 그 다음에 품어주죠. 품어줘가지고 수분 증발, 온도도 유지해주고. 자,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낙타는 자 땀을 잘 흘리지 않아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 사막에 사는 포유류 같은 경우는 자 오줌을 싸는데 물이 별로 없어.
농도가 매우 진한 오줌을 배설해서 거기 오줌에다가 물 같은 거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줌도 매우 고농도로 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의 적응. 자, 식물은 서식하는 곳에 따라서 몸의 구조가 다르게 적응했다. 자, 육상에 적응하는 식물, 물에 수생식물, 그 다음에 건생식물이 있는데 육상에 사는 식물들은 대부분 뿌리, 줄기, 잎 같은 기관이 잘 발달했다. 그러나 수생식물, 자, 이런 애들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았고, 야, 땅에 안 사는데 뿌리가 뭔 의미가 있어. 그치, 물에서 이미 물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통기 조직이 발달하여서 물 위에 떠서 살 수 있다. 자, 통기 조직은 기체가 통과하는 조직이라는 거야. 야, 연 그거 먹어봤지? 이런 거 안 먹어봤어도 모양은 봤지? 아니요. 이거 안 봤냐? 연근 이렇게 생긴 걸 썰어갖고 엄마가 뭐 연근 조림해준 거 봤냐? 자, 요런 거 이거 뭐야? 구멍 있잖아. 이게 통기 조직이야. 통기 조직. 기체가 통과하는 조직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은 기체가 이렇게 통과함으로 물이 얘 떠 가라앉지 않고 서 있을 단 말이야. 밀도가 낮으니까. 뭐 이런 연이나 생이가래. 뭐 그 다음에 건조한 지역에 사는 뭐 이거 선인장, 알로에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이 속에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서 자, 여기 있다. 이 건조한 지역에서 물을 저장해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잎 대신에 잎이 가시로 변해가지고 이 넓은 면적이 아니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거야. 알았죠? 물이라는 환경에 식물이 적응한 거. 그 다음에 토양이라는 환경에 식물은 어떻게 적응했는가? 생물은 어떻게 적응했는가? 토양은 이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고, 토양은 자, 무기염류, 공기, 수분 함량들이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지렁이나 두더지 같은 것들은 토양을 돌아다니면서 자, 얘들이 토양을 막 들쑤시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통기성, 기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기체가 통과할 수 있는 그 구멍들을 많이 섞어놔가지고 자, 산소가 필요한 식물과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지렁이는 이로운 생물이죠. 지렁이나 두더지 같은 것들은 보기는 좀 그래도. 그 다음에 토양 속의 미생물은 자, 토양에서 동식물이 썩은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가지고 이런 미생물은 분해자로서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거나 다시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자, 토양이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이 다르다. 자, 토양이 자, 공기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겠죠. 표면의 토양은. 그러겠죠. 공기하고 접하니까. 여기는 호기성 세균. 자, 이거 좋아할 호야. like. 기체를 좋아하는 세균이 살아가고,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이라는 거야.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공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깊은 곳은 혐기성 세균, dislike, 혐오한다는 거야. 자, 기체를 혐오한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세균이 살아간다는 거야. 알았어? 공기와 생물. 공기는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자,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 적혈구 숫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데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있다. 이거는 자,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했다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자,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의 원료죠. 그래갖고 자, 이 생물이 호흡하고 광합성하는 걸로 인해서 공기의 성분은 변하고 있다. 자,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한다. 그래서 주변 공기의 성분이 변한다. 이렇게 지금 환경과 생물 간의 영향을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한번 풀고 있어봐요. 봅시다. 자, 빛의 세기. 자,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뭔 조직이 발달했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다. 울타리 조직 발달 정도가 잎의 두께에 영향을 줘요. 자, 강한 빛은 자, 내부 조직을 울타리는 뭔가 보호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울타리가 두꺼워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빛의 뭐예요? 파장이죠. 파장. 빛의 파장이 짧으면 뭐에 가까워? 에너지가 세서 깊이 들어가고 청색광이야. 뭐 홍조류야, 홍조류.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약해. 그러면 얕게 들어가. 그래갖고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적색광이며 녹조류. 가운데는 갈조류며 황색광을 이용한다. 알겠죠? 1조 시간. 자, 붓꽃하고 지금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피는 계절이 다른 건 1조 시간. 자, 해가 쬐는 시간. 이 해가 떴다가 지는 시간에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 온도와 생물. 자,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크다. 자, 표면적을 줄인 거죠. 그 다음에 몸의 말단부 크기는 작다. 그 다음에 물과 생물. 파충류는 몸속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몸 표면이 파충류 같은 건 비늘로 덮여 있다. 곤충이 키틴질이고 파충류는 비늘로 덮여 있다. 자, 토양과 생물.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자,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 깊은 곳에는 혐기성 세균이 있다. 그 다음에 공기와 생물. 자,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 사람들은 적혈구 수가 많다. 많아. 그 다음에 1번 곤충 몸표면이 키틴질인 것은 뭐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한 것이 디귿이야, 디귿. 자, 꾀꼬리하고 노루는 빛. 그 다음에 1조 시간이죠.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변온 동물은 이건 뭐다? 온도. 고산지대 이거는 뭐다? 공기. 자, 산소량. 그 다음에 강한 빛에 적응한 거는 나. 울타리 조직이 두꺼운 나다. 그 다음에 3번 이건 뭐야? 빛의 파장이죠. 빛의 파장이며 4번 자, 단풍나무, 동백나무 이건 뭐야? 자, 잎을 낙엽이 지느냐, 낙엽이 지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온도. 그 다음에 가나중 통기 조직이 발달한 것이 수생식물이라 했어. 가가 수생식물. 그럼 나는 저수 조직은 건생식물. 자, 뒤에 내신 만점 문제부터 여기 303까지는 그거야. 숙제야. 맞지? 생태계 평형 들어갑시다. 생태계 평형,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자,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 자, 생태계의 생물들은 자,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 있다. 자, 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관계라 해요.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 있는데, 자, 먹이 사슬 같은 경우는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관계가 먹이 사슬. 그 다음에 이 먹이 사슬이 여러 개로 얽힌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먹이 그물. 자, 생산자에서 소비자, 소비자에서 최종 소비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자, 생태계에서 뭐 이거 한번 봐보고 해. 먹이 그물은 자, 먹이 사슬이 여러 개 얽힌 관계다. 그물과 사슬이 있고.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봅시다. 에너지 흐름을 봅시다. 설가연아, 에너지 흐름을 보자. 에너지 흐름을. 자, 가연아, 에너지 저기 자리 비었다. 서는 자리 비었어. 자, 괜찮아요? 오늘 또 햇볕 많이 쬐는 거 아니지? 어? 아, 그랬어? 네 동아리 되게 빡시다. 빡신데? 공부할 때 안 좋은데? 너무 빡셔갖고 체력 손실이 많은데.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봐봅시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자, 먹이 사슬을 통해서 자, 유기물, 탄소를 포함한 영양분이 됐죠.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자, 여기서 뭐 포도당을 광합성에서 만들었으면 이것들이 점점 복잡한 형태로 이동한다는 거야. 자,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데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하는데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자,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통해서 생명 활동, 세포호흡 같은 걸로 자, ATP를 써서 막 자기가 열 같은 거 내고 이런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고 이 남은 것이 자,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여기 처음에 가졌던 에너지 양보다 열 같은 걸로 방출된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한번 봐봅시다. 자, 태양 에너지가 170만이 들어와. 170만이 들어와 1년에. 자, 그랬을 때 자, 이 식물이라는 생산자가 2810을 썼어. 그리고 자, 거기서 이 태양이 들어왔을 때 흡수 안 되고 반사되는 에너지가 이 차만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갈 때 이 호흡을 하면서 나가는 열 같은 에너지로 빠지는 거 하고 점점 올라가는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어째요? 감소하고 있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 호흡 등의 형태로 열 에너지로 2810이 빠지고 그 다음에 얘들이 죽어서 이런 분해자가 가져가게 되는 에너지 5399다. 자, 그래갖고 요것들이 호흡해서 나오는 에너지까지 합치면 이런 숫자도 빈칸이 있으면 쓸 줄 알아야 돼. 쓸 줄. 숫자도 알겠지? 자,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자,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유기물에 저장된다. 자, 그 다음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먹이사슬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고 있죠.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고 있고, 자, 열 에너지 이유를 쓰시오 하면 이렇게 써야 돼. 뭐 생명 활동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되거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되어 분해자로 이동하고 남은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뭐 서술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은 자,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한 에너지의 비율이다. 에너지 효율은 자, 여기 같은 경우 그러면 1차 여기서 보면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자, 2810이 들어왔을 때 얘가 올라간 거는 3021밖에 없어. 이런 걸로 빠지고 그거 하면 14.5%다. 알겠죠? 각각 에너지 효율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나와요. 자, 봅시다. 생태계에서 물질, 자, 뭐 우리가 아는 CHO 원소 같은 것들은 어떤 형태로도 바꿔서 지금 순환하고 있어.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그냥 흘러만 간다는 거야. 에너지는 이렇게 태양에서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다시 막 여기 물질은 이렇게 다시 돌아가잖아. 자, 분해자가 분해한 CHO는 다시 생산자의 CHO로 돌아가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에너지는 다시 돌아가는 건 없고 그냥 흘러만 간다는 거야. 흘러만 간다는 거. 알았지?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뭐 물질이라고 하면 뭐 그냥 뭐 원소라고 봐도 무관해. CHO 등등의 원소들은 순환하지만 자,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자, 생태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 형태. 자, 먹이 사슬에서 자,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 양, 그 다음에 생물량, 개체수 등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까지 쌓아 올렸는데 자,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 피라미드. 자, 이 개체수는 자, 생산자에 해당하는 애들의 숫자. 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정적이고 에너지도 네가 봤다시피 뭐 여기 1차 소비자는 14.8%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도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효과죠. 생물량이란 뭐냐? 무게예요, 무게. 생물 전체 무게도 자, 위로 갈수록 작아지면 안정된 생태계다. 그 말이요. 자, 안정된 생태계는 자,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 이거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 평형이란 건 지난번에도 했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의 숫자, 그 다음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급격한 변화에도 자,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게 안정된 숫자예요. 안정된 상태예요.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자,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자,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거는 종이 많다는 거잖아.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먹이 그물이 단순하면 지난번에 했죠. 개구리 한 마리 사라지면 뱀 사라지고 메뚜기 증가했다가 메뚜기가 너무 풀 많이 먹으면 풀이 금방 없어져고 메뚜기도 결국 멸종하게 된다. 생태계 평형이 쉽게 꺼진다. 자, 종 다양성이 낮다. 이런 때는 개구리 한 마리 죽어도 없어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물종이 있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에 중요하다. 알겠죠? 종이 다양해야 된다. 자,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려면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는 까닭은 뭡니까? 자, 생물 종이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생태계 평형의 유지 원리. 자, 봅시다. 그 생태계 평형이 종 다양성이 복잡할수록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자, 그게 유지되는 원리는 뭡니까? 자,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져. 그래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안정된 생태계라는 건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1차 소비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자, 피라미드 모양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자, 1차 소비자의 숫자가 증가했을 때, 자, 얘들이 생산자를 많이 먹어치우니까 얘 양이 감소하겠죠. 감소하고 얘가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도, 먹이가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도 늘어나겠죠. 늘어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자, 2차 소비자가 늘어나가지고 얘들이 많이 잡아먹히니까 얘가 줄어들어. 줄어들면은 이거를 먹는 생산자들이, 요거 포식자가 줄어드니까 이게 다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모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1905년 아프리카의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늑대 사냥을 허용했어. 1905년에 늑대 사냥을 허용했더니, 자, 늑대 수가 여기 1905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급감했죠. 급감했더니, 이 초록색이 늑대 수야. 그 다음에 사슴의 수는, 자, 자기의 포식자가 1차 소비자가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늘었죠. 빨간색은 사슴 수가 늘었어. 그런데 사슴이 늘어나니까 생산자, 초원의 생산량이 확 줄었죠.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1905년 이후 사슴 개체수가 증가한 거는, 자, 늑대 개체수가 감소했다.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 수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1920년쯤에 자, 사슴수가 감소한 까닭은, 자, 사슴수가 늘어나가지고 초원이 감소했는데, 자,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해서 사슴이 뜯어먹고 살 풀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사슴수도 급감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슴수도 줄어들고 늑대수도 회복이 안 되고 초원수도 줄어들고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됐죠. 자, 이렇게 인간이 늑대 사냥을 허용한 것 같은 인간의 간섭은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가만히 놔뒀으면 유지가 됐을 텐데, 인간이 야야야 이거 안 되겠다, 사슴이 너무 없다 해갖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와 생태계 평형.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가 변하더라도 대부분 생태계 평형을 회복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안정됐다. 아까 같이 환경 변화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도, 자, 생태 피라미드를 유지한다 그랬어, 금방. 근데 그 한계를 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은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고요. 아까 인간의 간섭 같은 것도 그런 원인이죠. 자, 그랬을 때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 자, 우리가 어떤 그런 환경이 생태계 평형을 깰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 자연재해.
자,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 먹이 그물을 변화시켜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은 뭐가 있느냐? 자, 너무너무 숲을 많이 훼손을 해요. 숲의 나무를. 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로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자, 그러면 숲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림의 토양이 쉽게 침식된다. 그 다음에 경작지 개발. 자, 그 다음에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 여기 숲을 경작해가지고 지금 논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생물의 서식지 파괴로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고 단순해진다.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은 자, 도시의 건물 때문에 공기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자, 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만약에 그 온도 그래프로 보면 빨갛게 보이는 현상이 열섬 현상이에요. 열섬. 열로 된 섬같이 보인다. 히트 아일랜드로 보인다. 이거가 열섬 현상이에요. 도시만 빨갛게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도시 지역만 보이는 거를 열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은 자, 이런 것들은 수중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자, 생활하수, 축산 폐수 등에서 배출되는 유기물, 공장 폐수에서 배출되는 산성물질, 중금속 같은 거는 수중생물의 생존을 위협해서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화. 자,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화에 따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자,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죠.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지구가 온도가 뜨거워진 게 심각해져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은 뭐가 있냐? 서식지를 보호하고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한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자, 국립공원 지정.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지정 보호. 그 다음에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 건설. 그 다음에 이런 열섬을 완화하기 위해서 옥상 정원 가꾸기, 숲 조성 이런 것들, 바람길 확보 이런 것들이 있다. 열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바람길이라 그래. 밑에 얼른 빨리 해봐요. 정신을 차리시오. 그 동아리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나올 수 없냐? 못 나오냐? 동아리 못 나오냐? 이렇게 내내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내내야 돼? 너는 빡센 동아리 아니지? 아니 저 원래 과학 동아리 하려 했는데 기현이 혼자 와서 그 영어 동아리 하고 있어. 그 너는 실내에서 하지? 근데 그냥 앉아서 많이 해요. 그냥 막 돌아서 그래요? 교직 편집 피곤할 것 같아. 니네가 초지 시험이 시험범위 안 나왔죠? 네. 근데 다는 안 나올걸요? 이단 다 안 나왔지. 그 뭐지? 힘 다음에 4단원인가? 그것도 다 안 나올 거예요. 시험 범위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17일부터는 17일. 한 2주 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한 14일부터 하나 들어갑시다. 시험은. 네. 14, 19, 20일, 26, 28. 아니면 시험 날을 확실히 알아야 돼. 저희 7월 5일이에요. 7월 5일. 그러면 19부터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한 2주 전부터? 14부터 할까? 네. 불안하지? 왜들 불안해서 수업을 안 들으려 하더라고. 14부터 합시다. 14. 시험 범위나 확실히 알아. 시험 범위나. 근데 빠지는 날이 많아서 많이 안 돼? 근데 어제 모르겠는데
모르네. 아직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그럼 범위가 좁겠네. 네, 선생님이 어렵게 내신데요. 범위가 좁으면 어렵지. 근데 범위보다 좁으면 어려워져. 근데 집중해서 공부할 범위가 좁잖아. 그러니까 이제 심화로 나가지. 내가 너희가 한번 쉬엄쉬엄 듣기 보면 머리에 남는 게 없을까 이거는 기초 개념 같은 거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렇냐? 네. 자, 1번은 뭐야? 먹이 사슬이고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이죠.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형성된 것이다.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 생산자, 소비자, 최종 소비자로 이동한다. 자, 생태 피라미드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죠. 그 다음에 먹이 사슬 또는 먹이 관계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들,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좀 생산자 맞죠. 쥐는 자 보면은 벼의 1차 소비자면서 자 메뚜기의 2차 소비자죠. 벼나 당근의 1차 소비자면서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뱀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네요. 매나 늑대가 최종 소비자죠. 그 다음에 메뚜기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하면 자 개구리의 개체수도 증가하겠죠. 일단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생태계는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요. 자, 그렇죠. 식물의 광합성이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이죠. 유기물에 저장한다. 맞죠. 그 다음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자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들 하나하나가 얘들아 각 객관식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먹이 사슬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1번 생태 피라미드. 그 다음에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 수죠. 개체 크기가 아니고 기억 니은이 답이다.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기까지 과정은 첫 번째 나, 그 다음에 라, 다, 가, 그 다음에 가, 나, 다, 마, 파. 리을은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죠. 리을만 빼고 다 기여.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것도 숙제. 그 다음에 지구 환경과 요 부분 봅시다. 요 부분.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자, 기후는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나타난 대기 상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진 시대의 기후는 뭐 대체적으로 온난했다 뭐 이런 것들. 자,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기상은 하루 동안이나 이런 시간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기온, 강수 등의 대기 상태, 이걸 날씨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기후. 그러면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구의 평균적인 대기 상태가 변하는 원인에는 자,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있다. 내적인 원인들은 자, 지구 내에 갖고 있는 원인, 지표면의 변화, 자, 빙하 면적의 증가나 숲의 감소 등은 자, 빙하가 줄어든다는 거는 자, 뭐예요?
하얀색의 빙하가 줄어들어. 반사율이 어쩐다는 거예요. 맞아요. 응? 그래서요? 빙하 면적이 증가하거나, 증가해요. 증가하죠. 숲이 줄어든다는 거는 반사율이, 자, 숲이라는 것은 빛을 흡수해요. 식물이니까 빛을 흡수하는데, 빛을 흡수하는 게 줄어들면 지표면에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거야. 빙하가 감소한다는 것도, 자, 뭔가 딱딱한 고체에 닿았을 때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얼음이라는 고체가 줄어드니까 반사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반사율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은 기후가 변화하겠죠. 그 다음에 화산활동. 자, 화산활동은, 자, 일시적으로 기온 하강을 일으켜요. 왜냐?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됐을 때 햇빛이, 자, 지상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온 하강이 일어나고, 대기 조성 변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등에 의해서 기후가 변한다.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 다음에 수륙 분포 변화. 자, 대륙 이동으로, 자, 수륙의 분포가 변하면, 이거는 우리가 장기간으로 보는 게 기후라고 한댔죠. 오랜 기간.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산 하루 이틀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야. 대륙이 이동하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해서 기후가 변한다. 그 다음에 외적인 원인들, 이것도 하루 이틀 사이의 이야기는 아니야. 지금 기후라는 것은, 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자, 기울기 방향, 지구 공전궤도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자, 이런 것들 외적 원인들은 천문학적인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변해서 기후가 변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뭐 기울기의 방향, 그 다음에 반대가 될 때 이런 거 한번 봐보자. 요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구 상태는 자전축이, 자, 지구 공전궤도면에서, 자, 23.5도 투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북반구는, 자, 이게 지구가 타원궤도라면 이렇게, 자, 더 먼 원일점에서, 태양에서 더 먼 데를 원일점이라 그래.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서 원일점에서는 이때가 북반구가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여기가, 근일점에서는 남반구가 여름이고, 여기는 입사량이 이쪽이 더 적죠. 그렇게 기울어진 각도가 되니까 여기 북반구가 겨울이 된다는 게,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자, 요 기울기가 더 막 23.5도에서 24.5도로, 자,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변하게, 천문학적 원인에 의해서 변하게 됐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23.5도에서 24.5도로 기울었어. 한 1도 더 커졌어. 그러면은 여름은 더 더워지겠죠. 에너지 입상이 많으면 겨울은 더 추워지겠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연교차가 커지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죠? 더 기울어지면 입사량이 더 많아지고, 더 기울어지면 겨울에는 더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이런 식 현재 같은 것과 아니고 현재와 반대 방향으로 될 때는 이제 계절이 바뀌겠죠. 원일점에서는 지금 북반구와 겨울이, 근일점에서 여름이 된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에 입사량 차이가, 자, 겨울에 못 닿는 거 여름에는 더 가까운 데서 여름이 돼버리니까 연교차가 북반구 같은 데 커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연교차가 훨씬 커진다. 자, 이런 것들은 천문학적인 원인이며, 자, 오랜 시간, 지금 막 뭐 1, 2년 새, 막 10년 새 뭐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야. 오랜 시간, 지질시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구 외적 원인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변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그래 지질시대에서 뭐 성캄브리아대, 자, 뭐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막 기후를 막 뭐 알아서 막 해놨어. 온난했다, 뭐 어쨌다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느냐? 나무의 나이테 연구. 자, 나무 같은 것들을, 자, 생존기간이 겹치는 여러 나무의 나이테를 비교해 봤더니, 긴 기간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나무가 빨리 크니까 부피 생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간격이,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넓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같은 시기를 살았던 나무를 베어서 나무의 나이테를 보게 되면은 그 시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긴 기후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만 년 전, 자, 오래된 나무를 보는 거야. 수십만 년 전의 기후를 나무의 나이테 연구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빙하도 나이테가 있어요. 빙하도 나이테가 있는데, 자, 빙하의 기둥, 자, 우리가 그 두꺼운 얼음 기둥에 시출한다고, 빙하 시출해서 뽑아낸 거를 빙하 코어라 그래요. 빙하 코어를 보면은 이렇게 나무 줄기처럼 길게, 자, 뚫어서 뽑아낸 빙하 기둥을 보면, 얼음 기둥 빙하 코어를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이테가 있어. 이렇게 대신에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있죠. 나이테가 있는데, 자, 이 코어를 보면은, 이 나이테를 보면은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 같은 걸 분석해 보면은 눈이 내릴 당시에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다. 자, 나무의 나이테처럼 빙하 코어에는 1년에 한 개씩 형성된 이런 나이테가 있다. 자, 그래서 수십만 년 단위의 기후를 알 수 있다. 이런 공기방울이 있는데 요 공기의 성분을 비교해 본다는 거죠. 자,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 코어를 이루는, 자, 물 분자의 산소의 동위 원소비가 높다. 이게 뭔 말이냐? 자, 동위 원소가 뭐냐면, 동위 원소가 뭔지 알아요? 자, 원자 번호가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동위 원소라 그래. 자, 그러니까 동위 원소는 많아요. 수소도 뭐, 자, 수소 원자번호는 1인데, 자, 질량수 1, 2, 3인 것들. 그래서 뭐 그냥 단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있고, 뭐, 자, 우리가 아는 이 산소도 보통 우리가 아는 원자번호 8짜리는 질량수는 그거의 2배예요. 중성자, 양성자 합하면 2배 정도 되는데, 자, 그것보다 살짝 많은 58도 있단 말이야. 56 있고 58인데 이게 질량수가 크니까 더 무거운 원소죠. 보통 이 2배짜리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는 탄소도 동위원소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 자, 요 자연계에 이것도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자, 기온이 높을수록, 자, 빙하를 살펴보면은, 자, 요것이 발견되는 비율이 높다는 거야. 왜냐? 자, 기온이 높다는 거는, 자, 뭐, 우리 땅에서 그러면 뭔가 수증기가 증발을 해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내리는 게 강수현상인데, 비나 눈인데, 자, 여기 H2O가 증발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수가 16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는데, 기온이 높으면은, 자, 온도가 높으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하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 그러면 더 무거운 것도 더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았을 때 H2O 중에 O가 18인 것도 온도가 낮았을 때보다는 증발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구름에 들어가는 물이 됐고, 자, 이것들이 낙하하는, 자, 눈 같은 게 대해서 빙하의 성분에 요거의 비가 높을수록, 요거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요거가 많은 시기는, 자, 기온이 높았던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빙하 코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을수록, 자, 그러면 반대겠죠? 자, 해양 생물의 산소 동위 원소 원소비는, 자, 이것이 증발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해양 생물에 퇴적되는 거에는 요거의 비율이 낮겠죠. 기온이 높을수록. 이거 빙하 코어하고는 반대라는 거, 이거 알아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이거에 58의 증발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해수 속의 58의 비율은 낮아지므로 해양 생물 속의 58의 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알았어? 기온이 높으면은 더 무거운 것도 증발이 잘 일어나서 평소보다 수증기로 증발이 많이 했다는 거고, 그래서 강수로, 눈으로 많이 내렸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 빙하 코어에 있는, 자,
산소 동위 원소비 같은 것도 보면은 자, 기온이 온난했는지 더 얼마나 온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비를 분석해 보면은. 자, 화석 연구. 자, 해저 퇴적물이나 퇴적암 속에는 자, 꽃가루 화석 등 서식 환경이 자, 뭔가 따뜻한 데서 막 사는 꽃이 막 가루 화석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이거 따뜻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물이 뭐가 있었냐, 온난한 데 사는 게 있었으면 온난했구나 그렇게 알아서 수억 년 단위의 기후를 알 수 있다. 그 기후를 안다는 건 수만 년, 수십만 년, 뭐 1만 년 요 정도 스케일은 돼야 돼. 알았지? 자, 과거의 기후 변화. 자,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는 들었어. 지질 시제를 통해서 빙하가 어는 시기, 녹는 시기. 자, 그 다음에 작은 기후 변동이 계속되었다. 자, 지질 시대에는 자, 기온이 낮아지는 빙하가 얼었을 때는 기온이 낮았겠죠. 기온이 높아져서 빙하가 녹는 간빙기가 반복되었고, 최근에는 자, 보면은 어때요? 기온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빙하도 녹고 있죠. 지금 뭐 빙하가 있긴 한데 빙하가 녹아가고 있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 지구 온난화. 자, 심각한 문제인데 지구 온난화는 뭐냐? 자, 대기 중에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해서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때 기권에서 배웠어. 자, 지구는 자, 평균 온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왜냐? 태양 뭐야?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뭘 이루고 있어? 평형을 이루고 있죠.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자,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한다는 건 이 복사 평형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사 평형의 온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복사 평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복사 평형이 깨졌단 말은 아니야. 근데 이 온실 기체가 담요처럼 온실처럼 덮어주는 효과를 내서 이 평형을 이루는 온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이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해가지고 이 온실 효과가 너무 잘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 복사 평형을 이루는 온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거야. 평형 자체가 깨진 건 아니고. 자, 온실 기체라는 거는 뭐냐?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해가지고 이 복사 평형 온도 자체를 높여버린다.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뭐 CFC, 클로로플루오로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주범은 요거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주범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양은 급증은 안 했어. 근데 진짜 급증한 건 얘고 이거라는 거야. 급증한 거는. 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자, 이 이산화탄소가 급증한 원인은 뭐냐? 화석 연료 사용이야. 화석 연료가 뭐였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가 썩어갖고 이 뭔가 분해되고 막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동물이나 식물은 유기물이야. 유기물이라고.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 탄소를 포함한 거를 태워갖고 쓰니까 CO2가 발생하는 거야. CO2가. C하고 O2가 만나니까 CO2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급증했죠. 보면은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산업혁명이 시작한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 일어나는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다. 온실가스가 CO2만 있는 건 아니지만 CO2 양이 화석연료 사용량 급증으로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자,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하고 이산화탄소 기체 농도 증가율이 일치하더라. 그러면 주범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큰 지분을 갖고 있다. 그 말이요. 자, 그리고 또 뭐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이긴 한데 다른 것도 있어요. 자, 과도한 삼림 벌채. 자, 삼림이 줄어들어서 자, 식물이 줄어들어서 광합성 양을 감소해. 자, 식물이 CO2를 원료로 써서 광합성을 해주고 산소를 내뱉어 주는데 CO2를 사용해도 늘어나는 CO2를 사용해도 식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자, 이제 고기, 육류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가축을 많이 길러요. 이 육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 가축들이 호흡으로 인한 호흡의 결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소화활동 방귀 같은 거 낀다는 거야. 방귀 같은 거 끼면서 메테인 가스 이런 것들이 이것도 메테인도 온실가스거든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가지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했다. 육류 섭취가 늘어나는 것도 지구 기온에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온은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 상승의 주된 원인은 CO2 농도 증가다.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자, 화산이 발생했을 때 화산재는 순간적으로 태양빛을 차단해서 기온을 낮추나 화산 분출물 중에 있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서 기온을 높인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숲이 줄어들면 숲이 줄어든다는 거는 반사율이 증가해서 땅이 드러나서 기온이 낮아지지만 광합성량 감소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높아지기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양이 줄어든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거냐. 빙하가 녹고 있죠. 빙하의 융해. 그 다음에 지구가 따뜻해지면 물질은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팽창을 하죠. 부피 팽창이나 길이 팽창이 있는데 이 물도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들이 다 열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걸 빙하가 녹아주고 있지.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해수가 열 팽창하고 있지.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래서 저지대 같은 데는 침수해서 땅의 면적, 생활 공간이 줄어들고, 땅이 줄어들면 곡물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수온이 상승해서 강수량이나 증발량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래서 집중호우나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폭풍 해일이나 대규모 태풍이 발생한다. 요거 내용은 뒤에서 또 다룰 거야. 엘니뇨, 라니냐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요.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 멸종 위기의 생물종이 멸종할 생물들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고 육지와 해양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양의 산성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산이란 말이에요. 산. 그래서 해양의 산성화를 일으켜서 해양 생물의 서식 환경을 바꾼다. 대량 멸종을 유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지질시대가 진짜 항상 대멸종이 있었듯이 우리도 진짜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로.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질병의 발생 지역. 이거는 어디야? 따뜻한 지역에서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란 말이야. 이런 지역이 지구가 더워지면 확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향성.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의 상승률이 2배다. 2배가 되고 있고요. 여기 지구 전체는 보라색이고 우리나라는 여기. 우리가 지금 기온이 지구 전체 상승률보다 우리나라 기온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쵸? 이거 검은색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기온 상승률이 더 높다. 최근 30년 동안에 평균 기온이 급상하였다. 그리고 보니까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농도도 증가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주범이 이런 온실가스 증가죠.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영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은 짧아지고 있죠. 점점 더워지고 있죠. 봄꽃의 개화 시기. 봄꽃이 날이 따뜻해지니까 빨리 피는 거야. 빨리 피고 있고요. 아열대 기후구의 확대. 보통 지구의 위도가 같은 데를 같은 기후대라 그래요. 기후대라 하는데 우리도 광주도 동구, 서구, 남구 있듯이 기후도 조금 부분적으로 나누는 걸 기후구라 그래. 기후구라고 하는데 요런 기후구들이
아열대를 띠는 기후구들이 좀 남쪽에만 있다가 점점 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위쪽까지. 자 고위도까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워지고 있단 말이죠. 기후구가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 자 이렇게 더워지니까 농작물 재배지도 변하고 있고 자 더워지니까 여기 해안 쪽에 수온이 상승해서 난류성 어종 오징어 해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잡히고 있다. 알겠죠? 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온실기체 배출량 자체를 줄여줘야 되는데 화석 연료 사용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제 이런 거를 자 4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이걸 개발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숲의 면적을 늘려서 자 이산화탄소를 쓸 수 있는 식물들을 많이 키워줘야 돼. 그 다음에 뭐 협약 이런 것들을 하고 국가 간의 노력이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준다. 풀으세요. 풀어. 응? 화요일이 휴강이야? 자,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의 내적 원인, 자, 우리가 뭐 지구 표면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구의 외적 원인, 천문학적 원인이 있고, 자, 과거 기후변화 연구 방법, 나무, 나이테, 그 다음에 빙하 연구, 화석 연구 등이 있고, 자, 기후가 온난하면 강수량이 많을수록 나이테 간격은 넓어진다.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온실기체라는 것은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기체며, 자, 그 다음에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량, 급적, 산림벌채, 가축 사육 등에 의한 온실기체 농도 증가며, 자, 영향은 해수면 상승, 기상이동, 생태계 변화, 해양 산성화 등이 있다. 자, 극지방과 고산지대 빙하가 녹는 것, 융해, 해수의 열 팽창은 해수면 상승을 가져오고 육지 면적의 감소를 가져온다.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는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지구 전체 평균 기온보다 한 2배 빠르다고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지표면의 반사율은 감소하죠. X. 그 다음에 화산 활동에 의해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는 지구 기온을 낮춘다.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외적 변화다. 그 다음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는 기후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잘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지질시대에는 이거 맞다. 그 다음에 화성암 생성과정 연구로는
기후 변화를 알 수 없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다. 그 다음에 온실기체 아닌 거는 질소고, 질소는 그냥 지구 공기의 78%를 차지하는 기체예요. 그 다음에 4번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 급증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 그 다음에 겨울 길이는 짧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화 시기는 빨라지고 있고요. X.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 지역이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한반도 평균 기온 상승률은 더 크죠. X. 네. 그 다음에 갑시다. 자, 바람이란 걸 알고 가야 돼. 바람. 자, 우리가 지구를 보면은 지구는 구형이야. 구형이고, 자, 구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햇볕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위도별로, 여기 위도별로 우리가 가로선 여기를 0도라 한다. 30도 60도 여기 극지방이라 하는데 여기를 저위도대라고 여기를 중위도대라고 여기를 고위도대라 그래. 자, 위도별로 햇빛의 입사량이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면적에 받는 햇빛이 3개라면 여기는 한 2개밖에 안 되고 여기는 1개밖에 안 돼.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도 쪽은 많이 받아서 남고 여기는 부족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자,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 자, 지구는 구형이므로 자,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달라진다.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 돌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 상태고, 자, 고위도는, 자, 여기 0도를 기점으로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데, 자, 그러면 지구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불균형한데, 자, 대기와 지구 표면을 싸고 있는 기체들과 해수가 순환을 하는 것으로, 자,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는 고위도에 부족한 에너지로 이동을 해서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준다. 자, 그러면 대기와 해수가 순환한대. 자, 그럼 대기 대순환이 있다는 건데 이 대기 대순환은 한마디로 바람이 분다는 거야. 바람이 불어. 바람이 어떻게 부냐? 바람의 원리는 지표면이 있어. 지표면이. 이게 지표면이야. 자,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쪽은 막 가열됐다고 하죠. 가열됐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저온이라고 하죠. 예. 가열됐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뭐 저온이다. 냉각됐다. 이렇게 보자. 지표면이. 자, 그러면 지표면 위에 있는 공기들은, 자, 공기들이 같은 부피에 있어. 같은 부피에 있다고 했을 때 공기의 입자 운동은 어디서 더 활발해요? 가열된 데가 온도가 높으니까 활발하죠.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멀어요. 얘는 더 상대적으로 가깝죠. 가깝단 말이야. 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그럼 같은 부피일 때, 뭐 이거는 같은 부피일 때 누가 더 무거워요? 냉각된 공기가 더 무겁죠. 자, 이게 더, 자, 여기가 더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라면 여기가 더 무거워. 밀도가 지금 같은 부피일 때 입자수가 더 많으니까 밀도가 여기가 더 고밀도고 여기는 밀도가 더 저밀도야. 더 가볍단 말이야. 가벼운 거는 중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죠. 상승하고 가벼운 거는 상승해. 자, 공기 상승이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겁죠. 무거우니까 공기 하강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지표면에서 볼 때 공기 밀도가 어떻게 돼요? 고온 쪽은 공기가 상승해 버리니까 공기 밀도가 작죠. 공기 밀도가 작아. 여기는 공기가 희박해져. 여기는 저기압이 되고 공기가 적으니까 공기가 만드는 기체의 압력이 적어지고요. 자, 여기는 공기가 막 내려와요. 막 내려오니까 여기는 고기압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공기의 수평 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확산. 바람이라고 불렀죠. 확산. 이거는 확산은 이제 확산 맞아요.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그래, 고압에서 저압으로 가는 공기의 수평 이동을 바람이라고 불렀어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지표면에서 공기의 수평 이동이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자, 지구에서 발생한다는 거야.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사이에서. 자, 뭔가 한마디로 아까 에너지 과잉이 있고 에너지 막 부족한 데가 있던데, 자, 만약에 여기 햇볕이 막 이렇게 햇볕 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에너지가 과잉된 데는 여기일 것이고 적도일 것이고, 여기가 고온일 것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냉각인 지점일 것이야. 그쵸? 냉각인 지점일 것이라고. 자,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불겠어? 바람은 여기가 고기압이었어, 저기압이었어. 여기는 공기압 상승해 본 게 여기 지표면은 저기압이고, 여기는 고기압이라는 거지. 고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그러니까 바람은 이렇게 불어야 돼. 이렇게. 만약 어쩐다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지구 자체가 여기 자전축으로 자전이란 게 없다면, 노자전을 한다면, 자전이 없다면 그냥 바람은 북쪽에서 적도에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자, 그냥 북반구에서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남반구에서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불어오는 쪽에 이름을 붙여야 남풍이 불 것이다. 자, 이럴 때는 그냥 요거 하나를 세포라거든요. 순환세포 하나인, 자, 북반구는 북풍이 불고 남반구는 남풍이 불 것이다. 근데 말이요, 지구는 자전을 해보죠. 자전을 해보러. 그러니까 요 경향성은 유지를 하는데 조금 바람이 틀어져. 바람이 틀어진다고. 요 경향성은 유지를 해. 근데 틀어져 갖고 뭔가 이렇게 요렇게 내려오는 것이 유지가 되고, 요렇게 내려오는 것이 유지가 되는데, 요 중간쯤에 뭐가 쇠락해 갖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데가 있어. 거기가 우리나라가 속한, 자, 중위도쯤이야. 우리 편서풍. 알았어? 자, 그래갖고 요쪽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 순환세포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세 개가 형성이 돼. 0도, 30도, 30도, 60도, 60도, 90도 사이에 세 개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바람이 약간 지구 자전에 따라서, 자, 지구가 자전하여서 세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세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이 된다. 자, 안 했다면 요랬을 것을 좀 도우니까 바람이 틀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지구가 회전을 하니까. 자, 그래서 틀어져가지고 세 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돼.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한번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바뀌고, 여기서도 요렇게 내려오고 그대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한번 바뀐다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 한번 바뀐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요 부분을 뭐라 하냐, 요 부분을, 저위도 여기를 헤들리 순환, 자, 대기 순환 이쪽을 헤들리 순환, 여기 중위도를 페레 순환, 그리고 여기를 극순환이라고 한다. 헤들리 순환, 여기 있지, 페레 순환, 극순환이라고 한다. 그죠? 헤들리. 자, 이 기상학자 이름이에요. 페렐. 그 다음에 뭐 극순환.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자, 그래서 헤들리 순환은 적도부터 위도 30도까지다. 적도 부분에서, 자,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고, 자, 고위도로 이동을 해가요. 저기압을 향해서 가다가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한다. 요거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그 다음에 하강한 공기는, 자, 고위도로 이동을 하다가 위도 60도 부근에서 극에서 저위도로 이동해온 공기가 만나서 상승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극순환에서는 극에서 냉각대에서 하강한 공기가 저위도로 이동하여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의 방향은 무조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간다니까. 여기가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고위도고. 알겠어? 고에서 저로 바람이 이동한다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됐어. 자, 이거 알겠고.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의 기압대. 적도는 자, 적도 저압대다. 뭔 말인지 알겠지? 바람 방향 보면은. 그 다음에 위도 30도 때는 자, 고압대다. 아열대 고압대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위도 60도 때는 자, 편소풍과 극도풍이 만나서 저압대가 형성된다. 이 바람의 이름은 자, 여기 저위도의 바람은 옛날 무역에 이용했어. 그래서 무역풍이야. 여기서는 자, 바람이 뭐야? 이쪽에서 틀어져서 자, 북동서 하면 북동에서 불어오니까 여긴 북동 무역풍이라고. 자, 이쪽은 서쪽에 치우쳐서 불어오니까 치우칠 편자 편들었다 해서 편서풍이라고. 이쪽은 그냥 동쪽에서 극쪽에 동쪽에서 불어온다 해서 극동풍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북동무역풍, 여기는 남동무역풍, 여기는 편서풍대, 그리고 극동풍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는 편서풍 영향대 있죠. 중위도에. 자, 여기가 우리나라인데 편서풍 영향대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요. 같은 편서풍대에 있더라도 요쯤에 있는 영국은요. 자, 이쪽에서 바람이 타고 와도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영국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네. 편서풍 영향대에 있어요. 같은 위도에 있어도. 자, 그래갖고 자, 요거 바람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분다 해갖고 요 기압대까지 알아두고 자, 우리가 몇 시까지 수업해요? 10분이요. 응? 30분. 끝났냐? 네. 끝났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앞에 합시다. 앞에